안녕하세요. 2살 배기 아들 엄마입니다. 저는 명절에 시댁 대신 남편, 그리고 우리 어린 아들과 함께 강릉으로 훌쩍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저더러 모질고 매정한 며느리라고 혀를 차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오늘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사정을 낱낱이 풀어보려 합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하임디자인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은채라고 합니다. 남편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노년 고객의 자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 일이 보통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이라는 게 짧게는 2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한 고객과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구르는 일이거든요. 특히 까다로운 고객이라면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목소리 톤이나 발자국 소리까지 다 외우게 됩니다. 그 고객, 그러니까 지금의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딱 그런 분이었죠. 웬만한 악성 민원이나 클레임엔 눈 하나, 눈꺼풀 하나 꼼짝 안 하는 저희 회사 팀장님조차 그분 이름 석자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부터 쉬셨어요. 아유, 실장님. 벽지색이 이게 뭐예요? 내가 분명 눈이 편안한 아이보리색으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생 하얀색이잖아. 어제 시공하신 거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죽겠어요. 당장 떼어내고 다시 하세요. 나 시력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이 돈 받고 이 정도 기술밖에 못 써요? 나 이 동네 부녀회에서 소문 다 내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거의 매일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멀쩡히 진행되던 시공 순서를 갑자기 마음대로 바꿔달라는 둥. 이미 서명까지 끝낸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공짜로 넣어달라는 둥. 현장의 다른 인부들과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을 지르며 마찰을 일으키셨죠. 회사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판에서 별의별 고객을 다 겪어봤지만 그렇게까지 사람 진을 빼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은 정말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 되시는 분은 어머니와는 180도 다르게 너무나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까지 누가 봐도 첫눈에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고를 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분은 늘 저희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신 진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폐를 끼쳤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예민하신 분은 아닌데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신경이 많이 곤두서 계신가 봐요.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채 씨, 이거 근처 유명한 빵집에서 커피랑 따뜻한 빵 좀 사왔는데 작업하시면서 잠시 쉬어 가세요. 이런 아들 덕분에 저희 팀원들도 그 까탈스러운 고객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는 유독 저한테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었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현장에서 땀을 닦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를 쥐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이상하게 자꾸 가슴에 남더라고요. 공사는 넉 달 만에 겨우겨우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무서운 어르신 얼굴 볼 일도 없겠구나 싶어 속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공사가 끝나고 2주쯤 지났을 때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그 아들분을 마주쳤어요. 은채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 어머니 댁 공사 담당해 주셨던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혹시나 해서 회사 앞 카페에 들렀는데 이렇게 진짜 뵙게 되네요. 은채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집 고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머, 다행이네요. 어르신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그럼 전 업무가 있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기, 은채 씨, 잠깐만요. 혹시 제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공사하는 4달 내내 저희 어머니가 워낙 말썽을 부리시고 괴롭히셔서 제가 계속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핑계는 감사 인사였지만 저는 그게 사실상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고객 가족과 사적으로 만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했지만 첫인상부터 너무나 진중하고 다정했던 사람이라 저도 내심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우리는 퇴근 후 식사를 하고 밤거리를 걸으며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일상과 가치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그는 이름 있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대화도 기가 막히게 잘 통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관도 너무나 비슷했어요.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회사 일로 야근을 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1년을 만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제 사정을 잘 아는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가영이가 점심을 먹다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채야, 너 진짜 괜찮겠어? 너 그 집 시어머니 될 분 성격 현장에서 직접 겪어봤잖아. 진짜 그분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도 왜 걱정이 안 되겠니? 근데 남편 될 사람이 너무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라 자꾸 마음이 기울어. 어머니는 어머니고 내가 평생같이 살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 얘는 참 속 편한 소리 하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절대로 그 사람 하나랑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안 전체의 문화와 엮이는 거라고.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가영이의 뼈있는 조언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걸리긴 했지만 그 시절에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세상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를 잡고 평생을 약속하고 나니 문득 그 무서운 고개 표말순 여사님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까다롭고 불같던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차 안에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여보, 근데 아버님은 안 계셔? 혹시 일찍 여의신 거야? 남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지. 엄마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나 하나 바라보고 키우신 거야. 그래서 나도 아버지 얼굴은 기억조차 안 나. 아, 그런 아픈 사정이 있었구나. 당신 우리 엄마 성격 까다롭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나 하나 고생고생해서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셨겠어. 내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으시니까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게. 당신이 이렇게 예쁘고 똑부러지는데 엄마도 금방 당신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제 가슴 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예비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나, 은채 씨, 아니, 이제 우리 예쁜 며느리라고 불러야 하나? 어서 와요. 아이고, 우리 인연이 참 각별하기도 하지. 집 공사 맡아주던 실장님에서 이렇게 내 외아들 짝꿍이 되어 들어오다니. 의외로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너무나 살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셨죠. 그 순간 내가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어머니를 지레 겁먹고 오해했구나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날이 서 있던 까다로운 고객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 농사 잘 지어놓고 뿌듯해하는 인자한 어머니만 계셨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나도 노력하면 사랑받고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야경이 아름다운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은채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나는 평생 오직 당신 편만 들게.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웬만한 시련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강한 성격의 저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그만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영원의 약속이 담긴 반지를 받아 끼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혼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혼자 계신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홀로 외롭게 계신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드리고 싶다는 남편의 효심 어린 뜻도 있었고, 저희 부부의 예산에 딱 맞는 아파트 매물이 마침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살림이 서툰 초보 신부인 저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들르셨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시거나 장을 봐오시는 것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의 살림과 공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시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멀쩡하던 거실 소파 위치가 싹 바뀌어 있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파가 왜 창가를 가리고 있어요? 은채야, 내가 낮에 와서 소파 위치를 좀 바꿔놨다. 거실 중앙에 두는 것보다 창가 쪽으로 바싹 붙여놓으니까 집도 훨씬 넓어 보이고 낫더라. 어머니, 그건 제가 집안 채광이랑 동선 계산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구 배치를 해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잖아요. 에이, 디자이너라고 해서 다 실생활에 맞게 하는 건 아니잖니. 내가 살림 40년 해본 사람인데 살아보면 내 말이 딱 맞다. 어머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새로 산 공기청정기는 어디로 치우셨어요? 그거 요즘 언론 보니까 그 제품에서 전자파가 엄청나게 나온다더라. 임신 준비하는 애가 그런 거 곁에 두면 안 돼. 내가 아는 집에서 몸에 좋은 수치로 만든 자연 정화 장치 가져왔으니까 그거 써라. 이 정도는 그나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없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유자재로 들어오셔서 가구 배치는 물론이고 안방 장롱 속 옷 정리, 찬장 속 그릇의 위치까지 당신 입맛대로 모조리 바꿔놓고 가셨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생활 공간이 타인의 손에 의해 낯설게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경제권과 돈 관리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려 하신 겁니다. 결혼 전부터 아들의 월급 통장을 전담해서 관리해 오셨던 어머니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경제권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달라는 요구에 이렇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도연히 취직하고 지금까지 내가 10년 가까이 알뜰살뜰 돈 관리해줬다. 나름대로 목돈 만들어주려고 적금에 주식에 이것저것 내 나름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결혼했다고 당장 그 통장들을 모조리 넘기니? 만기 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정리해 줄 테니까 우선은 지금처럼 내가 맡아서 관리하마. 어머니, 그래도 이제 도연 씨도 가장이고 저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 저희 버는 돈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에구, 요즘 젊은 애들이 기분 내느라 돈 쓸 줄만 알지 알뜰하게 모을 줄은 전혀 모르잖니. 내가 하던 대로 당분간 계속 쥐고 있는 게 너희를 돕는 길이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다 큰 성인 아들의 월급과 자산을 왜 시어머니가 끝까지 쥐고 통제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월급 통장이랑 적금을 어머니한테 맡겨두고 있어? 우리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렸으면 당연히 경제권도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당신 말이 100번 맞긴 한데 사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크게 대어서 그래.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 나갈 때 엄마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쳤거든. 그래서 그 뒤로 엄마는 돈 문제, 통장 문제만 나오면 발작하듯이 예민해지셔. 아버님이 그랬던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평생 어머니한테 경제권을 쥐어주고 살 순 없잖아. 당신 적금 만기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며. 그거 어머니한테 다 받아와.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부부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와야겠어? 엄마 서운하게? 우리가 부부로서 바로 서려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선이야. 이번 주까지 통장 정리해서 안 가져오면 나도 내 나름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은 결국 며칠 뒤 혼자 시댁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그날 시댁 거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언성이 오갔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도 이제 35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야. 언제까지 엄마가 내 월급 통장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 이놈아, 내가 너 잘 되라고 그 고생을 하며 돈 모아줬지. 딴 마음 있어서 이러는 줄 아니? 그래. 너 그 여우 같은 처가 그렇게 시키더냐? 은채가 시킨 게 아니라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엄마, 이번엔 정말 통장 다 넘겨줘. 결국 남편은 그날 밤 지친 기색으로 모든 통장과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싸워야만 비로소 일을 처리하는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아온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화살은 온전히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를 몰아세우셨죠. 너, 내가 그동안 도연이 통장 알뜰하게 관리해 준다고 했지. 대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며 통장부터 내놓으라 행패를 부리게 만드니? 내가 그 아이 할머니 될 사람이야. 내가 설마 내 아들 돈 가지고 장난이라도 칠 줄 알았더냐? 이때부터 어머니는 살림살이 하나하나
제 일상 행동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채야, 너 로봇 청소기 새로 또 샀니? 네, 어머니. 예전에 쓰던 건 소음이 너무 심해서 퇴근하고 돌리기 힘들더라고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걸 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또 바꿔. 도연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버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낭비하고 쉽게 써버리면 그 집안이 잘도 되겠다. 나 시집 왔을 땐 구석구석 엎드려서 손걸레질 다 했다. 어머니, 그건 몇십 년 전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가전제품 써서 시간 절약하고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애가 어른이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네. 처음에 인사 올릴 땐 순한 양 같더니 요즘 아주 머리가 컸다고 시어미를 우습게 보네. 역시나 시어머니의 심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해서 세탁실 옆에 놓아둔 신형 로봇 청소기를 가동하려 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청소기 뒷길을 살펴보니 충전 케이블 선이 마치 가위로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 무참하게 잘려 있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 로봇 청소기 선 어머니가 자르셨어요? 어머니는 조금의 찔림도 없이 당당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위로 잘라버렸다. 내가 하도 편한 것만 찾고 게으름 피우길래 손발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손걸레질하라고 잘라놨다. 왜 마음에 안 드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나만 아는 물건을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훼손하시면 어떡해요. 어른이 정신 못 차리는 며느리 좀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억울하면 너도 시험이 되어 보든가. 어머니, 자꾸 이렇게 선을 넘으시면 저희 부부 사이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겨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이런 일로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저 역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어머니의 부당한 언행에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참을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훗날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 구역 예배 모임마다 찾아다니며 저를 두고 요즘 들어온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어서 시어미를 하늘처럼 모실 줄 모른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정작 저희 앞에서는 당당하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근처 내과에 갔다가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고 시어머니 역시 손주 소식에 매서웠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구박하셨냐는 듯 다정하게 대하시니 오히려 그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에게는 태도가 완전히 싹 바뀌어서 우리 며느리가 일도 잘하고 참 야무지다며 손주 임신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더군요. 며느리 흉을 보던 바로 그 입으로 손주 자랑을 하시는 걸 보며 저는 기가 차서 씁쓸함과 허수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애미야, 정말 큰일했다. 우리 도연이 꼭 닮은 씩씩한 아들 낳아주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니, 아이 성별이나 건강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는 몸 조심하고 태교에만 전념해라. 뜻밖의 찾아온 손주 소식 덕분에 가문 안에 깊었던 갈등은 잠시 눈 녹듯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몸으로 계속 회사에 출근하는 걸 매우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배가 불어올 때까지 끝까지 회사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집에만 머물다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일일이 감시하고 잔소리하실 시어머니를 감당해낼 자신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경상북도 상주인데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말린 곶감을 한 상자 가득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말려 곱게 포장한 곶감. 상자에는 만삭이 되어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는 친정엄마의 절절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릴 적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기에 저는 그것을 냉장고 깊숙이 아껴두고 퇴근 후 하나씩 꺼내 먹으며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르신 시어머니께도 곶감을 대접해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상주에서 직접 말려서 보내주신 곶감이에요. 맛 좀 보세요. 어이구, 상주 곶감이 확실히 육질이 다르고 귀하네. 친정 어머니한테 잘 먹겠다고 안부 전해드려라. 시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는 눈치라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사달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만삭에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해 집에 들어섰는데 저희 집 거실에 낯선 교회 교인들이 10명 넘게 모여 시끄럽게 다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시고요? 아, 은채 왔니? 인사해라.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이다. 오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쉬운 대로 너희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어머니,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불쑥 손님들을 끌고 오시면 어떡해요?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신혼집에 대규모 손님을 들이신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더욱 충격적인 건 제가 그토록 아껴 먹던 친정엄마표 상주 곶감. 상자가 텅 빈 채 거실 테이블에 나뒹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정엄마가 만삭의 딸 먹이려고 손 마디마디가 닳도록 정성으로 말려보낸 그 귀한 곶감이 엉뚱한 타인들의 입속으로 모조리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면서 도저히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손님들 마음대로 드린 것도 모자라서 저희 친정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낸 곶감까지 싹 다 꺼내서 남들한테 대접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우습게 보시고 못마땅해 하셔도 이건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죠. 얘가 지금 미쳤나? 겨우 곶감 몇 개 교인들하고 나눠 먹었다고 시어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 너 지금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제 어머니한테 안 참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인간 취급이나 해주셨어요. 가구 배치부터 살림살이까지 시시콜콜 시비 걸고 청소기 선까지 자르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다고 구박만 하셨잖아요. 오냐? 잘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발도 안 들이고 상관도 안 할 테니까. 어머니는 거실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크게 다투는 바람에 뱃속의 아이가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되긴 했지만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얹혀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듯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그간의 사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머니보다 저를 더 걱정하며
아이와 제 건강만 생각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변함없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저를 끼고 돌수록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심술과 집착은 극에 달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고 전화 한 통 연락조차 없으셨어요.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였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런 간섭이 없는 그 조용한 평화가 너무나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태교에 전념하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둘러 분만실로 향했고 저는 9시간이라는 긴 진통과 사투 끝에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낳았습니다. 남편의 감격스러운 축하와 눈물을 받으며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입원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소식에 그래도 할머니로서 걱정이 되어 오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은 반가움이 아니라 핏발선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한 움큼 꺼내더니 병상에 누워있는 제 얼굴과 몸을 향해 확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내 더러운 속셈을 다 알고 왔다. 우리 불쌍한 도연이 앞길 망치려고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가 들어와서 감히 어머니, 갓 출산한 사람한테 소금이라니요. 그만하세요. 늦게 도착한 남편이 병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를 몸으로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에 담지도 못할 황당무계한 소문을 진실인 양 꺼내 놓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단다. 내 마누라가 만삭인 몸을 이끌고 웬 낯선 젊은 놈이랑 카페에서 손을 잡고 만나는 걸. 부동산 사장도 봤고 빵집 아줌마도 똑똑히 봤대.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어.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제보하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도연아, 너 지금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푹 속고 있는 거야. 정말 기가 차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바람을 피웠다니 갓 아이를 낳고 피도 안 마른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이런 가공할 소란을 피우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시어머니로서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봤다는 그 낯선 남자는 다름 아닌 저의 고종사촌 오빠, 태식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태식 오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제 출산 소식을 듣고 회사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러 시원한 음료 한 잔 사주며 출산 축하금 30만 원을 전해주고 간 게 전부였어요. 제 결혼식 때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던 오빠인데 그날 카페에 있던 동네 분들이 사정을 모르고 오해해서 막말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바람 피운 상대가 아니라 제 고종사촌 태식 오빠예요. 저 출산한다고 고생한다고 축하금 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간 게 전부라이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사촌 오빠인지 딴 놈인지 내가 무슨 수로 확인해. 보다 못한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 그날 태식 형 만나는 거 저한테도 미리 말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은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까지 저 여우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치고 딴 놈 만난 걸 수도 있잖아. 병상에 누워있던 저는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직시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인격 모독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신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이렇게 짓밟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 대신 저 애가 우리 도연이 자식 아닌 걸로 밝혀지면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로 1억 내놓아라. 좋아요.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제가 바람 피운 거면 1억 내놓고 군말 없이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어머니 예상이 틀리고 저 아이가 도연 씨 핏줄이 맞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희 부부와 인연 끊고 사시는 거예요. 남남처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대신 내가 낳은 애가 진짜 우리 도연이 피가 맞으면 나도 너희들과 평생 인연 끊고 깔끔하게 살아주마. 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무모한 확신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건대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바람나서 도망쳤던 아픈 기억이 어머니 가슴속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던 거겠죠. 결국 어머니의 강요대로 갓 태어난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입안을 문질러 채취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눈물이 쏟아졌지만 어차피 약속했으니 모든 오명을 확실하게 벗고 싶었습니다. 몇 주 뒤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남편의 완벽한 핏줄이라는 진단서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남편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 길로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이제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단서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으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도현아, 애미야, 내가 큰 오해를 했다. 미안하다. 동네 사람들이 팔짱 끼고 카페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길래 나도 그만 눈이 뒤집혀서 믿어버렸어. 속으로는 내 손주가 맞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전화기 너머로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리셨지만 제 마음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던 그 거룩한 날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더러운 소문을 지어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날의 충격과 수치심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악몽으로 찾아올 만큼 저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큰 상처였습니다. 어머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세요. 저희와 평생 인연 끊고 남처럼 사세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외롭고 슬프다며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남편은 혼자 잠깐 어머니를 뵙고 선물만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유독 어둡고 쓸쓸해 보이더군요. 여보, 어머니 잘 계셔? 응, 그냥 혼자 썰렁한 집에서 밥 차려 드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도 당신한테 미안하단 말은 염치가 없는지 이제 안 하시더라. 그냥 잘 지내냐고만 물으셨어. 당신 마음 복잡하고 괴로운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아직 어머니 얼굴을 뵐 자신이 없어. 알아.
당신한테 억지로 그러라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오늘 본 어머니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해본 소리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얼마 전 친정엄마와 통화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정엄마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채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엄마는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늙고 병들면 참 약해지는 법이야. 너무 모질게만 굴지는 말고 먼 훗날 언젠가는 마음 한 구석 조금은 열어주렴. 물론 지금 당장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친정엄마의 조언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왜 명절마다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아이만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 얼굴 한 번 뵌 적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가끔 남편이 혼자 몰래 어머니를 들여다보고 오는 눈치지만 자식된 도리가 있으니 그것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서 모른 척 넘어가 주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가 남편 마음에 늘 돌덩이처럼 걸려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분과 예전처럼 왕래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지낼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봄눈 녹듯 풀리는 기적 같은 날이 온다면 그때는 얼굴 한 번쯤 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저희 삶을 간섭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지금 저희 세 식구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저도 이제 소중한 우리 아들 이든이 예쁘게 키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요. 여기까지가 저의 길고 긴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 사위 여러분, 저마다 말 못할 깊은 고민과 갈등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시겠죠.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